배우자 공제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타 자식들한테 줬는데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냐? 네, 상속세 하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중산층들도 걱정을 해야 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의 상속세 부과 방식을 좀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관련된 조세연구원 용역보고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속세 부담 줄어드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과연 이 방식대로 하면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같습니다. 액수가 늘어나면 세율도 늘어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억을 초과하고 10억이 안 되면 세율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세율은 저렇지만 상속은 공제 액수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상속 공제를 얼마나 해주냐? 중요한 공제는 저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괄 공제의 경우에는 자녀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5억 원은 일괄 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건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요 무조건 5억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 배우자 공제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 A값을 구합니다. 1과 2와 3 중에 작은 것을 구하고요. 이 A와 B는 5억 원입니다. B를 구해서 그 둘 중에 큰 것을 적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5억 원은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A값이 5억 원보다 클 경우에 5억 원보다 더 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재산이 아주 많다고 하면 30억 원까지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 공제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타 자식들한테 줬는데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냐? 그렇습니다. 법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건 안 받건 무조건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됐을 경우에는요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를 해주고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 상속 가액 평가할 때 좀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20%를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자녀 있으면 5억 원까지 공제를 받고요. 배우자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받고요. 또 금융재산 공제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10억이 조금 넘는 액수를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족들은 상속세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10억이 좀 넘어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0억에 상속세 없다. 충분한가요? 예전에는 충분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이제는 중산층이라 그래도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상속세 얼마나 나오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억 5천만 원을 부모님이 남기고 떠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이 상속 총액은 17.5억 원입니다만 왼쪽은 상속인이 2명입니다. 배우자와 자식 1명이고요. 오른쪽은 배우자와 자식 2명, 즉 유족이 3명인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을 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네요. 왜 그러냐면요. 배우자 공제를 설명드릴 때 배우자 공제가 엄청 크다고 했죠. 그런데 왼쪽의 경우에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 몫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려 10억 5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 배우자와 자식 2명, 3명이 상속재산을 나누기 때문에 배우자의 공제가 확 줄어들게 되네요. 그래서 배우자가 7억 5천만 원까지 밖에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 7천만 원, 유족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는 7천만 원으로 무려 7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17억 5천만 원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세가 7천만 원이다. 이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정도 상속에 저 정도 세금은 과하지 않다. 만약에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를 늘리면 이건 부자 감자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속증여세는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 상속증여되는 재산은요, 이미 많은 세금에 포착된 재원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식과 배우자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계속 세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세금을 부여하는 것보단 자유롭게 놔두고 이후에 철저하게 과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외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조세연구원 자료를 보니까요, 이 세율 조정이나 또는 공제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보다 이 상속세가 좀 높기는 하지만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상속세가 소득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상속세율 인하는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까 17.5억 원을 상속할 경우에 왼쪽은 2명이 상속받는 걸로 가정을 했고 오른쪽은 3명이 상속받는 걸로 가정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이 유산세 방식으로는요, 몇 명이 상속을 받든 간에 무조건 상속 총액, 즉 17.5억 원을 기초로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식구에 따라서 공제의 규모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망자가 남기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저 경우에는 무조건 17억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요. 거기서 나온 세금은 가족들이 n분의 1 하건 아니면 각자 능력에 하건 가족회의를 통해서 세금을 가져와라,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산세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합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개별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ECD 23개국 중에 19개 나라가 바로 이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보시다시피 액수가 늘어나면서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유산세 방식은요,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계 하는 이 유산취득세 방식은요, 각자 받은 재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액수가 작고 세율이 당연히 낮아집니다. 당연히 상속세 부담은 줄게 됩니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세금을 한번 비교한 것입니다. 조세연구원 자료입니다. 우선 유산세 방식이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건 자녀 한 명이 유산 전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속 총액으로 하건 뭐 각자 계산을 하건 차이가 없게 됩니다. 30억 원을 자녀 한 명이 유산으로 받았다 할 경우에 세금은 10억 4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두 방식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계산은 각종 공제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상속세를 계산한 것입니다. 30억 원을 물려줬을 경우에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유산세 방식으로는 10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 2명이 똑같이 균등하게 나눈다 그러면 각자 5억 2천만 원씩 상속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 부담이 꽤 큽니다. 왜요? 상속 총액 3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이게 좀 줄어들죠. 자녀가 2명일 경우에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15억 원을 기초로 세금 계산을 합니다. 왜요? 각자 15억 원을 받았으니까 15억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을 하니까 각자 3억 9천만 원 세금이 나오고요. 이거를 두 개를 더하니까 7억 8천만 원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유산세 방식에 비해서 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녀가 3명으로 가정을 하면요, 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자, 자녀 3명인 경우에 유산세 방식은 아까 2명인 경우와 같습니다. 그냥 30억 원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요. 이거는 물론 자녀가 3명이니까 1인당 부담하는 상속세는 좀 줄어들겠지만 총액은 10억 4천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요, 30억 원을 3명이 나눴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상속세 계산을 합니다. 각자 2억 4천만 원씩 상속세를 내게 되고요. 여기에 3명이니까 3을 곱할 경우에 7억 2천만 원의 상속세를 유족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유산세 방식인 10억 4천만 원에 비해서 7억 2천만 원, 3억 이상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게 이 상속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산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일시적 자산 이전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확실히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시적 자산 이전이 아니라 이 지속적 자산 이전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불리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조세연구원 자료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2015년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10억 원을 상속 또는 증여했고요. 그리고 5년 뒤인 2020년에 이번엔 어머니가 10억 원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두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으로는 그때그때 계산을 합니다. 즉 아버지가 10억 원을 상속 증여했을 때 그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 계산을 하고요. 그것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있었던 어머니가 자식에게 상속 증여할 때 10억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해서 그게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경우에는 이 두 번의 상속 증여 때문에 4억 8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식의 이 유산 취득세 방식에서는요,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상속 증여, 그리고 후에 어머니가 상속 증여를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2020년에 어머니가 상속 증여를 한 시점에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 10억 원과 10억 원을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세금이 6억 4천만 원이 나오네요. 되려 유산세 방식보다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 지속적인 자산 이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조세연구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상속에서 경험하는 일시적 자산 이전 상황, 즉 보통의 상속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식의 유산세 방식보다는 OECD 19개국이 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 확실하게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유산 취득세 방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저 유산세 방식은 한마디로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총액 가지고 상속세 계산할 테니까 너희들이 가족회의에서 알아서 세금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행정 비용이 작다는 거고요. 반면에 유산 취득세 방식은 각자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자료를 보니까요,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죠. 가업 상속 공제가 있고요. 영농 상속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업을 상속하거나 이 영농을 상속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세금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만약 혜택을 늘린다 그러면 이 공제액을 늘리는 걸 텐데요. 정부는 이 공제액을 늘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 대신에 이게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진짜로 가업을 승계받고 진짜로 영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괜히 세금 혜택만 받고 이거 안 하면 그 제도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사후관리라는 거 합니다. 그걸 지금 10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 7년 정도로 좀 짧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2천만 원이 넘으면 지금 5년 동안 연부연납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5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요, 크지는 않습니다. 연부연납 해준다고 해도요, 어차피 거기에 이자도 붙고요, 그리고 담보도 잡고 다 합니다. 그래서 뭐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상속세 부담이 뭐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더 큰 핵심이 이 공제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세율을 낮추고 하는 게 핵심일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잘 봐도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 각자 평가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제 사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딱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은 도대체 상속세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조세연구원 자료입니다. 무려 1170만 달러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138억까지 상속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1인당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276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아까 상속 공제가 얼마나 그랬죠? 뭐 1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276억까지 상속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좀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해주죠. 그런데 미국은 1인당 15,000달러, 좀 환율을 곱해도 2천만 원이 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배우자 증여 시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우리는 얼마죠? 10년에 6억 원입니다. 미국은 전액 공제를 해주고요.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가 수평 비교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소득세도 높고 아예 다른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